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0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봅시다.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이 바로 추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그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다고요. 1억 원. 1억 원의 1%만큼이 올해 기말의 대손충당금이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정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지? 회사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지요.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겠지. 금액으로 딱딱 표시되지 않습니까? 4.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 이겁니다. 회사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재무제표를 보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문제 2번 봅시다.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지? 자, 제대로 된 회계 처리부터 봅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자, 차변.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비품 7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지금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현금을 주고 비품을 구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대변에 현금 7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돼야 되는데 회사는 엉터리로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다고? 소모품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변은 현금 똑같아. 신경 쓸 필요 없어. 차변이 문제다. 그지? 자, 차변. 정확한 회계 처리는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를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지? 자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가 되지 못했으니까 자산이 작아집니다. 얼마만큼? 700만 원만큼. 비용이 쓸데없이 커집니다. 700만 원만큼. 요게 순서 정합니다. 먼저 분계의 내용을 분석한다. 1단계. 분계 내용. 2단계. 거래 요소 결합 관계로 그 영향을 파악한다. 2단계. 3단계. 당기 순이익 영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어. 비용이 쓸데없이 커졌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작아진다. 4단계는요. 자본의 영향을 파악합니다. 당기 순이익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지? 그래서 당기 순이익 작아지면 기말 자본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4단계. 마지막 5단계는 금액으로 뭐 굳이 표시하면 700만 원만큼이 그지? 이렇게 영향이 생기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작업은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로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산이 700만 원만큼 작아집니다.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이 작아진답니다. 700만 원만큼. 그지? 재무상태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왼쪽이 700만 원 작아지면 오른쪽도 700만 원 작아져야 된다. 그지? 자본이 700만 원 작아진다라는 분석이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분석하면 됩니다. 자, 분석했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거 찾으랍니다. 자, 찾아봅니다. 수익이 700만 원 과대 계상된다. 수익은 등장한 적 없어. 그리고 자산은 700만 원 과수 계상됩니다. 이거 맞다, 그지?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비용이 과대 계상된다, 그지? 그 다음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상된다, 그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3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무물산의 제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빨리 풀어봅시다. 자, 상품 재고장 파악하면 되겠다. 그지? 상품에 대해서 수량과 단가 그리고 금액을 파악해 봅니다. 자, 1월 1일 올해 처음 장사 시작했습니다. 기초금액은 없다, 그지? 0입니다. 자, 이제 1월 23일에 구입했습니다. 3,000개. 이렇게, 그리고 한 개당 조금 크게 적을게요. 글자가 너무 작아지겠다. 자, 조금 더 크게, 그지? 과감하게 그려봅시다. 상품. 자, 3,000개 구입했습니다. 자, 상품 자산이다, 그지?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오른쪽에 적힌다, 그지? 자, 기초금액 0이고, 자, 구입한 거 3,000개고, 한 개에 300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500개 팔았습니다. 500개를 한 개당 500원에 팔았답니다. 요거는 500개 곱하기 500원은 매출액이다, 그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수량만 파악하면 된다. 그리고 1,500개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구입했습니다. 2,000개. 한 개당 400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팔았습니다. 500개. 자, 이제 파악 들어갑니다. 수량으로 왼쪽 수량 5,000개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요, 굳이 뭐 계산할 필요 없겠지만 한번 계산해 봅니다. 3,000개 곱하기 300 하면 90만 원. 그리고 2,000개 곱하기 400 하면 80만 원. 170만 원이 왼쪽에 집계되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개 수량이고요. 금액으로 170만 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팔린 게 2,500개니까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요? 2,500개. 됐죠? 요 2,500개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후딱 계산합시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어떤 물건이라고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라고요. 그거가 얼마라고요? 2,500개 중에서 2,000개는 4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개는 300원짜리입니다. 됐지요? 계산하면 요 밑에 계산해 볼게. 2,500개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2000개 곱하기 400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 80만 원 적혀있다, 그지? 더하기 나머지 500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구입한 거, 그지? 3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500 곱하기 300 하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플러스 80만 원. 95만 원 되겠습니다. 그지? 정답은 4번 되겠지. 됐습니다. 또는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겁니다. 자, 선인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잖아. 2000개가 팔렸어. 2500개가 팔렸어. 2500개 팔린 거는 전부 다 가장 먼저 구입한 요 300원짜리다. 그지? 그러면 2500 곱하기 300 하면 75만 원 나온다고. 요거는 75만 원. 그지? 그러면 170만 원을 요 두 녀석이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70만 원에서 75만 원 빼서 이렇게 접근해도 95만 원 이렇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매출 원가로 매출 원가 먼저 계산해서 기말 재고 구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았다. 됐지요? 선입 선출법 계산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기준이 아닌 것은 무형자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자산이고 1년을 넘어가는 장기간 동안 사용할 자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무형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을 가지고 무형자산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다시 추가로 3가지 딱 명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식별 가능해야 되고 회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3가지 요건을 다시 추가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치?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러면 4번이 되겠다. 그치? 판매 가능성 이런 거는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5번. 다음 중 주식회사 대한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취득원가 200만 원인 주식회사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치? 동주식의 기말 공정 가치는 240만 원이랍니다. 회계 처리해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 그치?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합니다. 4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지. 40만 원. 자, 그다음 주원가 180만 원인 주식회사 중국의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고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치? 동주식의 기말 공정 가치는 170만 원이다. 매도 가능 증권 구입했는데 그거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손해봤다. 그지? 그러면 회계 처리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고 얼마? 10만 원. 그리고 차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더라. 그치? 이렇게 회계 처리해 보았고요. 정답 찾읍시다. 자, 그러면 요 분계가 나와 있는 거는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40만 원, 오케이. 그리고 차변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매도 가는 증권 10만 원 돼 있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연도 감가상각비 구해보세요. 오케이. 취득원가 6천만 원, 1월 1일 취득했습니다. 취득원가 10%가 잔존가치입니다. 6천만 원에서 600만 원 뺍니다. 그지? 5,4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연수합계법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연도는, 자, 분모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6이다, 그지? 첫 번째 연도는 6분의 3, 두 번째 연도는 6분의 2, 세 번째 연도는 6분의 1,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5,4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연도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구하면 됩니다. 자, 5,4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6 하면 2,70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유형자산 특징 3가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 여러 회기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해야 된다. 그지? 세 번째, 눈에 보여야 된다. 그지?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었고, 특징 아닌 걸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4번은 맞다. 그지? 자, 2번, 3번 찾읍시다. 자, 2번.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재고자산을 말한다.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참고로 3번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가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얼마든지 답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답은 이미 찾았고, 참고로 비화폐성 자산이다 라는 용어 잠깐 설명드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비화폐성 자산의 반대말은 화폐성 자산이다. 그지? 화폐성 자산. 화폐성 자산은 의미가 확정된 화폐 수량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 자산이랍니다. 회수할 수 있는, 회수 또는 결제받을 수 있는 말이 어렵다. 그지? 제일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 대여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만큼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기록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얼마 받습니까?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딱 확정된 화폐 수량으로 돈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여금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만큼을 돈 빌려줬습니다.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의 대여금 100만 원으로 기록했다. 그지?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돈 받습니다. 대여금. 얼마 받습니까? 딱 적혀있는 100만 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확정된 화폐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거를 화폐성 자산. 그래서 우리 외화 환산이라는 주제 공부했다. 그지? 자,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몇 달러? 100달러만큼을 수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달러 곱하기 그날의 환율 곱해서 외상 매출금 기록한다. 그지? 한 달 있다가 이제 달러로 기록되어 있는 그 외상 매출금 돈 받을 겁니다. 얼마 받습니까? 100달러 곱하기 그날의 환율 그걸로 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로 달러로 기록되어 있는 화폐성 자산의 경우에는 애당초 장부에 기록되었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환율 차이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때 우리 화폐성 외화 자산이라는 용어를 우리 교재에서 잠깐 구경했었습니다. 됐죠? 이게 화폐성이라는 의미고요. 화폐성이 아닌 것이 비화폐성입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그 자산 팔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자꾸 바뀐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물건이라는 뜻이지. 물건을 조금 유식한 말로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유형자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1억 원 주고 건물 구입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그 건물 팔 겁니다. 얼마 주고 팝니까? 반드시 1억 원으로 팝니까? 아닙니다. 건물값은 자꾸 바뀐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물건은 그 자산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자꾸 바뀝니다. 그거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대요. 되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 물건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었다. 됐지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원가 구하세요. 자, 기초 상품 재고 500만 원 플러스 이제 단기 매입을 구해야 되는데요. 단기 매입액 200만 원, 매입 운임 20만 원, 매입 할인 1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도 우리 열심히 계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용어를 정확하게 수정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매입이라고 돼 있는 요거를 매입이라고 돼 있는 거를 매입 가액으로 고칩니다. 됐죠?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이래야 조금 더 혼란 없이 좀 신속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확하게 수정했고요. 무슨 뜻입니까? 올해 우리가 상품 구입했는데 그 구입한 상품의 물건 값이다 이겁니다. 200만 원. 그러면 자, 단기 매입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건 값 200만 원을 일단 더하고 200만 원 당연히 단기 매입액이고 그치? 물건 값. 매입 운임. 상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퀵비, 택배비를 물건 구입하는 우리가 부담했답니다. 이거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된다, 그지? 20만 원 더합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작아진다, 그지? 단기 매입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단기 순 매입액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 재고를 뺍니다. 200만 원. 밑에 적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매출원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괄호 내용부터 계산할까?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500만 원 플러스 21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하면 510만 원이라고 계산되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그치?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그지요?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제일 단순한 방법이었다. 3번.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배분 방법이다. 틀렸다,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의 원가로 보내는 방법이 3개가 있었다, 그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서포트 부문의 원가가 제조 부문의 원가로 전부 다 옮겨간다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므로 기초재고, 기말재고가 없다면 단기 순이익은 똑같다 이겁니다. 어차피 서포트 부문 원가가 제조 부문 원가로 옮겨간다 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으니까 회사 전체로 보면 모든 부문의 원가를 합해보면 결국 똑같다 이겁니다. 세 가지 배분 방법의 경우. 그지?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무엇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다. 됐지요? 정답은 3번. 4번.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에서 배분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다. 그지? 맞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노무비 전월 선급액이 50만 원이고 당월 지급액이 20만 원 있습니다. 당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은 없답니다. 분계로 일단 확인합니다. 자, 5월 달을 구하라고 했고 뭐 전월 나와 있습니다. 그냥 5월 한 달이 단기이고요. 앞에 달 4월이 전기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전기 말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습니까? 자, 전기 말에 자, 차변에 전월 선급액 지난 회계 연도에 돈 주었습니다. 대변의 현금. 그런데 그 지난달에 준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 비용이 지난 회계연도가 아니고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비용을 작년도에 더 미리 준 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정기 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가 대변에 적어서 이제 비용 감소가 기록될 거고 노무비니까 그냥 급여라고 그냥 기록합니다. 임금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임금이라는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비용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면서 50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을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작년도에 돈 주면서 전부 다 임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그 차변의 임금을 대변에 적어서 비용 감소로 기록하고 차변을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단기에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단기 초에 정기 말에 했던 분계를 반대로 역분계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임금이라는 비용 증가 그리고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감소를 회계 처리해 버린다. 그리고 올해 임금 준 거는 20만 원이랍니다. 현금으로 돈 주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차변을 임금이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올해의 분계 해보았고, 그러면 이 분계 결과 올해의 임금 5월의 노무비 발생액은 얼마요? 7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됐지요?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우리는 원가의 흐름이라는 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빨리 풀기 위해서 공식을 한 개 정리했었다, 그지? 공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자, 투입된 발생 기준 금액, 발생 기준에 따른 투입액, 발생 주의에 따른 단기 투입액,
그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일단 돈 주어야 된다, 그지? 현금 지급액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 준 거 당연히 올해 비용이다, 그지? 올해 발생주에 따른 단기 투입액입니다. 올해 원가입니다. 거기서 올해 말의 미지급 비용이 있다면 더해야 됩니다. 돈 아직 안 나갔지만 그거 올해의 원가다, 그지? 단기 미지급 비용. 그리고 단기의 선급 비용. 올해 돈 주었지만 내년도 거를 미리 준 거, 그거는 올해 돈 나갔다 하더라도 올해 원가 아니다, 그지? 빼야 됩니다. 단기 선급 비용을 뺍니다. 그지? 이렇게 공식 정리하고, 전기의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이 있으면 올해와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전기 미지급 비용이 있으면 빼자. 그리고 전기 선급 비용이 있으면 더하자라고 공식을 열심히 정리했었습니다. 이 공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자, 발생주의 단기 투입액 구해야 되는데 현금 지급액이 얼마다고요? 20만 원이라고. 여기 적을까? 2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자, 단기 미지급 비용, 단기 선급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고. 여기 없다고 있잖아. 0. 그리고 이제 전기의 미지급 비용 없습니다. 전기의 선급 비용은 있다 이겁니다. 전기의 선급 비용은 있어. 50만 원. 이거를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해도 70만 원이라는 금액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분계로 접근 한번 해보았고 우리가 열심히 정리했던 공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틀렸다, 그죠? 종합 원가 계산이 컨베이어 타고 쭉쭉 하면서 대량 연속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할 겁니다. 개별 원가가 아니고 종합 원가로 고쳐야 된다. 그 다음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틀렸다, 그죠? 각 제품별로 무언가 원가 집계하는 거는 잡오더별로, 그지? 원가 집계하는 건 그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시험에서 가끔 이러한 지문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정확한지를 가끔 이렇게 설명한다. 무엇이 정확하다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개념 또는 평균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은 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어. 그게 장점이야. 종합원가 계산.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계산이 부정확하다라는 것이 단점이었다 이겁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조금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이었습니다. 그지?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과 정반대다. 그지? 계산은 조금 번거롭지만 정확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지? 계산은 좀 번거롭지만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를 사용한다. 제조 지시서 사용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 문제 12번.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말은 길었지만 너무 쉽다 그지?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틀렸다 그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시다. 2번 영세율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이다. 그지? 그리고 영세율 목적은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다.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내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냅니까? 미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토마스가 물건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 물건 수출하는 우리는 부가가치세 내지 않고 수입하는 사람이 부가세 낸다 이겁니다. 그지? 이렇게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해야지만 중복 과세가 방지된다 이겁니다. 됐지? 우리가 물건 수출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내고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내고 그러면 두 번 세금이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말 됩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 영수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지?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 모두 둘 다 국내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맞는 내용이다. 정답은 1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자, 근로를 제공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의했답니다. 월급쟁이들이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기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지? 왜?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공급이 과세 대상이다. 그지? 사업자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영업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급쟁이들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용역 제공하니까 그거는 사업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해석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경제 요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제공하는 근로는 뭐라고? 노동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됐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용역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지? 뭐 X라고 표현할까? 2, 3, 4 확인합시다. 자,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한답니다.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과세하겠다. 3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요거는 용역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재화 공급이 아니고 용역 공급이다 이겁니다. 임가공 용역. 그지? 우리는 곰, 인형, 눈 붙이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이 시킨 대로 그냥 곰이랑 눈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붙이는 작업만 열심히 해서 완성된 곰 인형 다시 보내준답니다. 이런 거는 재화 공급 아니다. 용역 공급이다. 4번. 건설 사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교통정리를 딱 해주었다 그지? 건설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재화의 공급 같기도 하고 용역의 공급 같기도 하다 이겁니다. 교통정리 딱 해주었습니다.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딱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 그죠? 정답은 1번.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이가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규모가 큰 경우에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규모가 작다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 있다 그지? 그 금액에 미달하는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라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다. 2, 3, 4 확인합니다. 2번.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지?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정손해야 된다. 맞고요. 4번.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맞다 그지요? 오케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